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했죠? 베이지역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로는 17도,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로는 6도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아주 길고 심하니까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집에 오셔서 항상 손 씻고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서부 시간으로 오늘 25일 오전 9시 34분에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타고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시간 비행을 거쳐 내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하는 핵미사일 생산 능력을 동결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관광과 인프라 등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 조치를 맞교환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60시간의 열차 여행으로 현지 도착을 앞두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늘 오전 20시간 비행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과 28일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또 한 번의 역사 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생산 능력을 동결하기로 약속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해 나간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국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얻어내려고 세운 3대 목표 중에 최우선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장 현실적인 목표로 핵무기와 ICBM 미사일의 생산 능력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 뒤 비핵화의 보다 확실한 정의 그리고 이행 로드맵 등은 계속 논의해 나간다는 3대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다수가 북한의 핵연료 생산 시설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영변 핵시설 단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를 폐쇄한다면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핵연료, 핵무기, 핵탄두 생산 능력을 대폭 억제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상응 조치로 관광과 인프라 투자 분야에 대해선 제재를 면제해주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어젯밤 전용기를 타고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게 될 폼페이오 장관이 하루 먼저 출국했다면 이는 실무 협상 진행 상황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차 미북 정상회담 때는 정상회담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1에 동행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베트남의 정치 지도자들과도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북 협상의 마크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22일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서부터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가입에 이르는 북한 비핵화 과정을 정리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CIA를 사직하고 스탠포드대 방문학자로 자리를 옮긴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잠재적 로드맵을 소개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했으나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북미 실무 협상을 총괄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그는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핵미사일 시험의 지속적인 중단을 출발점으로 포괄적 신고 및 전문가 사찰, 핵무기 그리고 운반체, 핵물질 폐기를 거쳐 북한이 2003년 탈퇴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재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국 멕시코 국경에 다음 달 초까지 군인 1,0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000명에 더해 국경에 배치되는 군 규모는 6,000명으로 늘 전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관리는 군이 지금까지 70마일, 약 113km 길이의 가시철조망 설치, 통관항 강화, 이민자에 대한 의료 지원, 세관 국경보호국 대원 수송 지원 등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배치되는 1,000명은 가시철조망 연결과 탐지 시스템 설치 의무를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의 추가 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예산 61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을 국회 승인 없이 장벽 건설에 전용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전용을 위해 지난 15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군 6,000명 가운데는 주 방위군 2,100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늘어나는 중앙아메리카 이민자에 따른 세관 국경보호국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주 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주지사가 잇따라 국경에서 주 방위군의 철수를 명령하면서 전체적인 주 방위군 규모는 곧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면서 해외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는 H-1B 비자 발급 승인율이 3년 새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H-1B는 주로 기술과 의료, 교육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학사 학위 이상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2015 회계년도 H-1B 비자 승인율은 96%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85%로 뚝 떨어졌습니다. H-1B 비자 발급을 거절한 건수도 크게 늘어 2018 회계년도의 거절 건수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만 1,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9 회계년도 1분기 H-1B 발급 거절 건수는 2만 5천 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H-1B 비자 신청 시 요구하는 자료 역시 늘어났습니다. 이른바 RFE, Request for Evidence로 알려진 증거자료 요구를 받으면 해외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용주와 기업의 변호사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H-1B 비자 신청 가운데 정부가 Request for Evidence를 요구한 건수는 15만 건으로 전년 8만 6천 건보다 75%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인 고용을 우선시하면서 두드러졌다고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취업이민 국가별 발급 제한 쿼터를 없애는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인 이민은 더 줄어듭니다. 조 로프그렌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7일 상정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급 인력 이민자 공정 대우 법안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공동발의 의원이 148명으로 늘어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영주권 대기 기간이 늘어나는 등 악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원래 공화당은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터 철폐만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가족이민 쿼터 상향 조정안을 추가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법 제정이 완료되면 오는 2019-2020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현재 이민법 규정은 한 국가 출신들이 전체 영주권 취득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멕시코, 필리핀 4개국은 별도의 쿼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인도 출신 취업이민은 최대 12년 이상, 멕시코, 필리핀 출신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가 철폐 확대되면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우선 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대기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또 현재 오픈 상태인 다른 국가 출신 취업 순위에도 우선 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법사위원회와 연방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난 2011, 2012년 회기 때도 같은 법안이 상정됐지만 하원 통과 이후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또 2014, 2015 회계년도에는 제이슨 차페스 연방 하원 의원 등 공동 발의자 147명이 이와 같은 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가주 정부사나 메디컬 보드가 의사들의 성범죄 전과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20여 년 전 치과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한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소극적인 기록 공개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익명의 이 여성은 해당 의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3년만 복역하고 풀려났고 이후 2년여 만에 의사 면허를 되찾아 계속 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메디컬 보드는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들의 상세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발견됐는데 환자 보호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메디컬 보드 측은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정부 소비자보호국 산하 37개 보드 중 하나인 메디컬 보드가 얼마나 기민하게 문제점을 고쳐나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안으로 방송은 성범죄자 정보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는 메건스로의 가주 웹사이트인 www.meganslaw.ca.gov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의사는 물론 누구라도 풀네임만 알고 있다면 성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메디컬 보드에서 누락된 이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은 의사를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환자의 선택권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환자들의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유료 회원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의 항공 화물 수송기가 23일 휴스턴 인근에서 추락해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수송기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어제 일간지 USA 투데이와 현지 방송에 따르면 아틀라스 에어가 운항한 보잉 767 대형 화물기는 지난 23일 오후 휴스턴 조지부시 국제공항에서 50km 떨어진 습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악천후로 추정됩니다. 사고 당시 휴스턴 인근 지역에 돌풍과 소나기가 있었다고 애큐웨더 기상예보관은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관은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위원회가 현지에 조사팀을 급파했지만 탑승자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과 아틀라스 에어는 사고 수습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 22일 오후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1명이 흙더미에 매몰돼 구조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당국은 22일 오후 2시 30분경 샌프란시스코 남쪽 포트 펀스턴 해변에서 갑자기 바다와 접한 절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당시 산책하던 여성 2명과 개 1마리가 흙더미에 매몰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발생 직후 인근 지역 주민과 샌프란시스코 소방국 구조팀의 수색 작업으로 여성 1명과 개는 구조됐지만 나머지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절벽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피해 여성이 바다로 휩쓸려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정황상 아직 흙더미 속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지질연구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예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1989년과 2002년 그리고 2010년에 한 번씩 해변 절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올해 돌려받는 세금 보고 환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세금 보고의 납세자 한 명당 평균 환급액이 $2,64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169에 비해 16.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의 접수분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환급액 8.7% 감소에 비해 감소폭이 2배 가까이 커진 셈입니다. 또 세금 환급을 받는 전체 납세자 수도 작년보다 26.5% 감소했고 환급금 총액도 1년 전보다 38.8%나 줄었습니다.
IRS는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 환급 처리 건수는 6.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광복회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선조들의 조국 독립운동 현장 탐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복회는 지난 16일 오클랜드 광복회관에서 임원 모임을 갖고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어리서린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유적지 탐방에 회원들의 참여를 결의했습니다. 광복회는 이에 따라 3월 2일 토요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중가주 유적지 순례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3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리들리 한인 이민기념각에서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1920년 3.1운동 기념식과 퍼레이드가 펼쳐졌던 다뉴바 거리를 도보로 행진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스콘티도 출신 서류 미비자인 호엘 헤르난데즈는 하루하루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헤르난데즈는 지난해 7월 평소와 같이 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던 그의 뒤로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차량이 다가와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헤르난데즈의 서류 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정보가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가주정부가 서류 미비자의 생활 편의를 돕겠다고 시행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되레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가주가 발급하는 서류 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BC 뉴스는 아이스가 AB60 운전면허증 정보를 이용해 체포에 나선 사례가 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가주 하원 로레나 곤잘레스 의원은 차량 등록국에 서한을 보내 아이스가 어떻게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정보를 취득했는지를 물었습니다. DMV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지난 4일 DMV가 보낸 답변에서 소니아 후에스티스 부국장은 AB60 운전면허증 신청자 데이터베이스가 별다른 보안장치 없이 관리됐다고 밝혔습니다. DMV 측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서류 미비자 정보를 일반 신청자와 통합 관리했고 그 결과 아이스 등 연방 정부기관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차량국은 지난달 가주 전역에서 장애인 주차장 확인 단속을 벌여 130여 명을 적발했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차량국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 주차증 1,500여 건의 사용 실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10% 가까이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장애인 주차증 불법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250에서 최고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최고영예인 작품상이 그린북에 돌아갔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어느 때보다 다양성을 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종차별 등 묵직한 주제를 다룬 영화로 로마, 더 페이보릿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쳤습니다. 피터 페럴리 그린북 감독은 이 영화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사랑하라는 것,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퀸 열풍을 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는 남우주연상과 편집상 등 최다인 4개 부문을 휩쓸었고 로마는 외국어 영화 최초 작품상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감독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여우주연상은 더 페이버릿의 올리비아 콜맨이, 남우주연상은 보헤미안 랩소디의 나미 말렉이 차지했는데 그는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함께 기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열망한다는 증거라며 본인은 이집트 이민자 가정의 아들이라는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백인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아카데미는 올해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시상자 절반을 흑인으로 채운 가운데 남녀 조연상 모두 흑인에게 돌아갔고 흑인 히어로 영화인 블랙팬서는 미술상 등 3개 분야를 가져갔습니다. 30년 만에 사회자 없이 치른 시상식은 순조롭게 진행돼 우려를 덮었고 밴드 퀸과 레이디 가가의 축하 무대는 열기를 돋우었습니다.
팝스타 겸 배우 레이디 가가는 시상식에 128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최고 보석 브랜드로 꼽히는 티파니 제품입니다. 1877년 남아공 킴벌리 광산에서 채굴된 보석으로 3천만 달러, 약 336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오스카 시상식에 등장한 소품으로는 최고가라고 페이지 식스는 전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1961년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에서 걸고 나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이 지난 22일 처음으로 승객을 태우고 시험 우주 여행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AF통신에 따르면 버진 갤럭틱의 유인 우주선인 스페이스쉽2는 2명의 조종사와 탑승객 1명을 태운 채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 수송 비행선에 실려 가던 중 공중에서 발진해 89.9km 상공에 도달한 뒤 지상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수송선에서 분리된 후 자체 엔진을 이용해 음속의 3배인 마하 3의 속도로 1분간 우주를 향해 날아간 뒤 몇 분간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무사히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국 50개 주 전역을 돌며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공헌을 기리고 노병을 인터뷰해온 한인청년단체 대표 한나 김씨가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수여하는 공로상인 올해의 여성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상원 링링창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차세대 한인 청년들이 결성한 리멤버 727 대표를 맡아 한국전 희생자를 기리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9년 연방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 정전협정 체결일을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미국의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 정전일입니다. 리멤버 727은 한국전 희생자를 기리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 점등 행사를 워싱턴 DC 등지에서 열어왔습니다. 최근 흑인 래퍼 윌리 맥코이를 사살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발레오 경찰관이 1년 전 또 다른 흑인 남성을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레오 경찰국은 20일 맥코이를 총격으로 사망케 한 경찰관 6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 중 라이언 맥마흔 경관은 1년 전 또 다른 흑인 남성을 사살한 바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맥마흔이 발레오 아쿠아리움 밖에서 순찰하던 도중 흑인 로넬 포스터가 다가와 맥마흔의 손전등을 빼앗고 공격하려 했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자 그를 추격하는 도중 총격 사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경찰 당국은 포스터가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다며 반박했지만 담당 변호사 존 브리스는 지난해 3월 포스터가 경관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발레오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 맥코이 사건으로 인정차별적인 경찰의 과잉 대응에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이와 연루된 경찰관 6명은 휴직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미지 공유 및 검색 플랫폼 핀터레스트가 기업 공개를 준비 중입니다. 핀터레스트가 이달 초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6월 말쯤을 상장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공유, 검색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50%가량 증가한 7억 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0년 창업한 핀터레스트는 작년 9월 기준으로 활동 중인 월간 이용자가 2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임금 여성 비중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여전히 1위였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지난 2017년 35.3%였습니다. 한국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2017년 통계가 있는 8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있는 임금인 중위임금의 3분의 1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저임금으로 봅니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애초 여성 저임금 비중 자체가 높았던 터라 2000년대 내내 OECD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출산,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1891년 일본 지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국 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초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본 내무성 지리국 직원을 지낸 하타 세이지로가 쓴 중등교육 대일본지지를 분석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고유 영토론을 반박할 논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등교육 대일본지지는 1890년 초판 발행해 이듬해 일본 정부의 검정을 받은 일본 지리 교과서입니다. 한 교수는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일본 시네마현이 속한 지역의 위치 등을 살펴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오키 제도에 대해 북위 35도 58분에서 시작돼 36도 21분에 이른다라고 서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 교수는 독도의 위도는 북위 37도 14분이라며 독도를 오키 영역에 포함하지 않았고 나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린이 927명을 포함해 3,804명의 민간인이 내전과 테러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군이 아프간 공습을 개시한 2001년 이후 연간 기준 민간인 희생자 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AFP 통신 등은 어제 UN 아프간 지원단 보고서를 인용해 20년 가까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지난해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민간인이 숨졌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민간인 사망자 수는 2007년과 비교할 때 1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민간인 부상자 수는 7,189명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한 이유는 자살 폭탄 테러 같은 민간인 겨냥 공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아프간에서는 65건 이상의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2,20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두바이를 향해 출발한 방글라데시 국적 여객기가 한 탑승객의 납치 시도로 비상 착륙했다고 AP와 AFP 등 통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비만 방글라데시 항공 소속 보잉 항공기가 현지 시각 24일 오후 4시 35분 다카를 출발한 지 40여 분 만에 경유지인 치타공의 샤아마나트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객기 승객 143명과 승무원 7명 전원은 무사히 탈출했으며 납치 용의자는 방글라데시 특공대원들과의 총격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납치 용의자는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특공대원들과의 총격전에서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항공보안 당국 관계자는 용의자가 방글라데시 총리와 대화하고 싶어 했다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더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진전이 있을 경우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진전을 이룰 경우 시진핑 주석과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 기간을 얼마나 더 연장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단 시간을 번 뒤 시 주석과 담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미국은 중국과 합의한 90일 휴전 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양국 협상단은 이날 들어서만 워싱턴 DC와 베이징을 오가며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를 비롯한 핵심 이슈에서 여전히 간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수시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이자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류허 부총리도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주미대사에 리마 빈트 반다르 알사우드 공주를 임명했습니다. 사우디의 주미대사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리마 공주가 처음입니다. 리마 신임 대사는 외교관 경험은 없으나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주미대사를 역임한 아버지 반다르 빈 술탄을 따라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이번 주미대사 경우는 언론인 자말 카슈퀴지 살해 사건으로 퇴색된 사우디의 개혁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닮은 꼴로 화제를 모은 중국계 호주인 하워드 X가 베트남에서 추방됐습니다. 로이터와 AFP 등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경찰이 지난 22일 하워드 X를 불러 조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도착을 하루 앞두고 그가 거주하는 홍콩으로 추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워드 X는 자신이 머물던 호텔에서 나와 베트남 경찰관 3명과 함께 하노이 공항으로 향했으며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비자가 무효가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베트남이 자신을 추방한 진짜 이유는 김정은과 얼굴이 닮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워드 X의 파트너로 트럼프 대통령과 닮은 꼴인 화이트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베트남 체류를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노이의 베트남 정부 게스트하우스, 영빈관과 호텔을 비롯한 중요 장소의 보안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뒤면 양국 정상이 하노이에 입성할 예정인 까닭에 정상회담과 관련된 도시의 주요 시설들은 비상태세에 돌입한 듯한 모습입니다. 25일 오전 하노이 시내 베트남 정부 게스트하우스 앞마당 주차장에서는 1시간 45분가량 군 병력의 폭발물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영빈관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 의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를 위해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등 북한 측 대표단이 줄곧 머물고 있는 숙소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숙소로는 현재 멜리어 호텔이 유력한 가운데 영빈관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인도 동북부에서 발생한 밀주 유통 사건의 사망자 수가 156명으로 급증했다고 주요 외신과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인도 동북부 아삼주의 고라카트 등 두 지역에서 밀주를 마시고 숨진 주민의 수가 24일에만 50여 명 추가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아직 2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 환자는 중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밀주를 마신 주민은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몸이 가렵다가 발진과 함께 물집이 잡히는 감염 질환인 수두가 예년보다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등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둔 부모라면 예방접종을 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보건당국에 신고된 수두 환자는 13,000여 명입니다. 지난 1월에만 9,700여 명, 1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7,100여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아직 한 달이 다 끝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2월 환자 숫자를 웃돌고 있습니다. 수두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올해는 연초부터 느는 속도가 빨라 10만 명을 넘을 거로 전망됩니다. 수두는 온몸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과 물방울 모양의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물집에 직접 접촉할 때는 물론 기침할 때 나오는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생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다 잘 걸립니다. 시기별로 보니 특히 입학철인 봄에 환자가 많았습니다. 수두는 전염력이 강합니다. 잠복기는 2-3주가량 되는데 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위생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지난 2년간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최대로 설정한 채 사용한 여성의 각막에 500개의 구멍이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임스 나우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사는 여성 채는 비서라는 직업 특성상 휴대전화를 항상 가까이 해야 했으며 야외에서도 화면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밝기를 최대치로 높여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익숙해진 여성은 퇴근 후 집에서도 이 같은 상태로 드라마를 보는 등 최대 밝기로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눈에 통증을 느끼고 인공 눈물을 넣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첸을 진료한 의사는 검사 결과 첸의 왼쪽 각막은 피로 가득 찼다면서 최근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른쪽 각막에서는 500개 이상의 구멍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은 여성은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통해 호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사는 해당 여성은 권장 수준인 300루멘보다 2배가량 높은 밝기인 625루멘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왔다면서 이 같은 상태로 2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눈이 전자레인지에 구운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광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하려면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250루멘으로 설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실리콘밸리 전용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용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뉴스를 위해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뉴스는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좋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